누리엘 루비니 교수 이러면 닥터 둠이라고 해서 경제 자체를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니 교수가 또 섬뜩한 경고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굉장히 끔찍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루비니 교수는요, IMF 외환위기도 맞추면서 그때도 계속해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의 어떤 경제 전망을 계속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부정적인 전망은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섬뜩한 경고보다가 가장 섬뜩한 경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루비니 교수의 어떤 경고는요, 끔찍했습니다. 어떤 얘기나 이겁니다, 여러분. 루비니 교수는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높은 채무 부담, 이것이 맞물려서 심각한 침체가 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그리고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입니다. 의장까지 경기 침체 징후 없다, 경기 둔화가 될지언정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루비니 교수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일침을 놨습니다.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라고? 이것은 완전히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망상에 불과하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둔화가 아니라 침체도 아니고요, 극심한 침체가 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극심한 침체가 오느냐, 또 극심한 침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것은요,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보면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극심한 침체가 온다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1946년에 124.1%의 선진국 부채율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선진국 부채는요, 128.2%다.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엄청난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신흥국의 부채가 굉장히 높다. 이 부채는 결국 폭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신흥국도 보세요. 신흥국은 1946년에 46.9%였는데 2020년에는 62.8%예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쉽게 말하면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가릴 것 없이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때 과연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버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고요? 금리를 미국이 너무 빨리 올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올리는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올리는 속도가 그냥 간단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이 보셨던 그래프죠. 지금 미국은요, 6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렸죠.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렸습니다. 두 번 연속이에요.
그랬더니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단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9월, 11월, 12월에 또 계속 연속적으로 올린다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신흥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를 보세요. 2020년에 부채 규모가 151조 달러입니다. 151조 달러. 2008년으로 가볼까요? 2008년에 가면 102조 달러입니다. 지금 50%가 넘게 늘어났죠. 그죠? 5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102조. 102조 달러인데 2020년에 150, 지금 1조니까요. 이게 2021년이 지나고 2022년까지 오면 50%가 훨씬 더 넘게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이자를 말입니다. 이 이자를 진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여러분 2020년까지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앞으로 2020년 말까지 가면 전 세계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다 합쳐서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요. 365%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그것도. 2019년 말에 320%였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만에 거의 45%가 늘어났습니다. 45%가. 그러면 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결국 말입니다. 이런 부채에다가 앞으로 금리를 더 계속해서 올릴 텐데 도대체 이것을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월에 아마도 미국이 0.5% 빅스텝은 밟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게다가 11월, 12월에도 올리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월 기준으로 9.1%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진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요. 9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든 아니면 신흥국이나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든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아주 지독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폭등 말하는 거잖아요. 성장은 저성장으로 가고 부채가 많고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부채가 많다는 것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풀어놓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은 결국 말입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오일 쇼크 때 일어났습니다. 이 오일 쇼크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오일 쇼크 때는 이게 저성장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으니까요. 실제 1980년대는요. 14.2%가 물가가 올랐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오일 쇼크 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루비니 교수는요. 오일 쇼크 때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지금 세계에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채 폭발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부채 폭발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이게 채무 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부동산 대출 때문에 터진 거예요. 부동산 대출을 워낙 많이 해줘서 갚지 못하니까 펑 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지금 그 위기가 안 터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가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말입니다. 오일 쇼크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고 금융위기 같은 채무위기가 올 수 있다. 결국은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채무위기가 함께 합쳐진 끔찍한 복합위기가 온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누리엘 루비니 교수를 그렇게 막 크게 신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닥터 둠이라는 별명에서 보듯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또 경제 전망을 잘 찍어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부정적인 전망만 계속 쏟아내니까 2008년에 한 번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발표하는 보고서나 논문이나 혹은 언론사의 기고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경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좀 강하게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어떤 이런 진단과 어떤 보고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는요.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요. 결국 이 부채의 부담은요. 금리 인상과 함께 전 세계의 채무 위기까지 몰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강한 메시지를 항상 남기는데요. 우리는 이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면요. 한마디씩 말을 새겨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마디씩 말을 새겨가는 것 중에 말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은요. 1970년대는 그리고 2008년에는 지금처럼 부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당시는 부채가 적었기 때문에 기업은 대출해서 쓸 수가 있었고요. 가게도 마찬가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해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게도 대출이 안 되고 기업도 대출이 안 되고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마저 뿌릴 돈이 없으니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어떤 단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상이나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대공황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짚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극심한 침체 온다는 것이 저는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요.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에도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좀 공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위기를요 더 빨리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안 오면 그만큼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했으니까 돈에 대한 손실이 좀 더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평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할 때 향후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는요.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